안녕하세요. 저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일하는 박연희 소장입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데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주제를 중심으로요,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발표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행사는 지구의 날 50주년 기념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인천광역시도 기후 비상 사태 선언 지방정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이 더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질문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가 오늘 아침에 선언한 기후 비상 상황 선언 이전과 이후를 어떻게 조금은 다르게 새롭게 조금 더 혁신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이제 단초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이 지구의 날 50주년 기념인 만큼 지구의 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지구의 날 처음에 이제 70년 4월 22일에 있었던 이제 퍼레이드 사진이 쫙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서 봤더니 그 자료에 의하면 이게 그 당시에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의 사진을 전면에 실어서 기사화했더라고요. 근데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 당시에 70년에 아까 그 배경은 좀 설명이 됐으니까 이 당시에 이 지구의 날 이것을 이제 창안하면서 시민들이 나와서 같이 뜻을 모으자 하고 시민들을 모았는데, 그렇게 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인파가 여기 홈페이지에 의하면 2천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의 그 간판 거리를 다 시민들이 메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왜 지구의 날이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세계 곳곳으로 퍼져서 이것을 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지구의 날 70년 4월 22일에 이 퍼레이드 이후에 미국에서는 환경청도 새로 만들고 환경법도 새로 만들고 환경을 새롭게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세계 곳곳에서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오늘 50주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구의 날 이 본부에서는요,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오늘의 50주년 행사를 똑같이 50년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반을 만들었던 것처럼 50년을 맞는 올해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는 기후 위기, 기후 변화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새롭게 이거를 대응하는 기반을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그 주제를 이제 기후 변화, 기후 행동으로 이제 정했고요. 그러면서 이 조직위원회에서는 목표를 190개 국가에 10만 개의 조직들이 오늘의 이 날을 조직하도록 한 거죠.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이클레이가 있는 거예요. 지방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세계 네트워크. 이제 이클레이도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지난해부터 섭외를 받아서 올해 같이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 요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당초의 기획대로 되진 못했지만 모든 행사의 틀을 온라인으로 바꿔서 저쪽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는요, 거의 24시간 각 그룹들의 대표들이 온라인으로 쭉 목소리를 내는 시리즈를 쭉 이어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난 이후에도 다양한 그룹의 대표들이 다양한 나름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약속 스피치들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인천에서 선언한 기후 비상 상황 선언,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어떤 행동을 이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찾아보면서 같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찾아가는 것도 오늘 우리가 같이 확인해야 될 중요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게 기후 이제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만큼 이제 글로벌 정책 흐름, 이걸 이제 같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70년의 지구의 날을 시작하는 그런 그 시민들의 아주 적극적인 참여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기후 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단히 큰 과제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공적 주체인 국가들도 협력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후 변화 협약 채택한 게 언제인가요?
1992년이잖아요. 지속가능 발전과 궤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1992년하고도 오늘이 2020년이니까 이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소위 국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면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지금의 우리의 현 주소는 뭐죠? 우리 공이 느끼는 것처럼 새로운 70년에 했던 지구의 날의 퍼레이드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게 결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어온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표로 이제 보여드린 거여서 같이 좀 나누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은 뭐죠? 2015년에 파리 협약. 이걸 이제 채택하면서 소위 신기후 체제가 이제 시작되는 목전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뭐 2도씨, 1.5도씨 우리가 얘기하는 거요. 다양한 얘기하고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도 프로세스에서 확인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앞에 화살표로 나와 있는 저건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그전에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누가 책임 있게 이행하느냐 마느냐의 협상이었지만, 신기후 체제에서는 뭐죠? 모든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공통의 책임을 갖는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각각 국가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한 리포트를 유엔에다 내도록 했죠. 그런데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끝이 정해지지 않은 지속적인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 5년마다 지속적으로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내고 이것을 책임 있게 이행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2015년 이제 기후 파리 협정을 가면서 세계 당사국들이 모두 소위 그 당시엔 INDC, 지금 NDC라고 부르는 국가 단위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정한 보고서를 다 유엔에 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다 합해서 그러면 당사국들이 다 감축을 하면 우리가 기후 위기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택도 없다는 거죠. 택도 없다. 이 그림은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라고 하는 이제 연구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당사국들이 얼마나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해마다 쭉 해갖고 이런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림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92년에 채택된 기후변화 협약, 그 다음에 신기후 체제를 준비하는 2015년의 파리 협약,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바로 시작하는 신기후 체제인데, 그 글로벌 목표는 뭐죠? 2도씨 상승, 그 다음에 그래도 가능한 1.5도씨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목표인데, 저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여기 이 까만 줄로 뭐죠? 이게 소위 이 상태대로 쭉 가면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리포트는, 자, 우리가 1.5도씨까지 하려면 이게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보면요, 여기까지 감축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대로 쭉 가면, 그쵸? 쭉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격차가 보이시죠? 제일 큰 거는 갭이라고 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NDC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쭉 계산하면 이만큼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 상승을 2도씨 정도까지, 이거를 뭐예요? 이게 파라는 거에 대한 평균이 여기고요. 이게 좀 편차가 있지만 2도씨까지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면 전체 평균을 온실가스 감축량을 요만큼까지로 해야 된다는 거죠. 1.5도씨로 상승 억제하려고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만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현재 요 파라는 거 NDC의 합계는 이만큼이라는 거죠. 감축의 격차가 어머나 이만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1.5도씨로 하려면.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후 정책의 최대한의 숙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은 뭐냐 하면은요, 어떻게, 그쵸? 이 글로벌 목표하고 NDC가 정하고 있는 이 격차를 줄일 건가예요. 어떻게 줄일 건가. 그래서 이거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엔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 하면, 당초 프로세스에 정한 것처럼 2020년이 지난 15년에 낸 그 NDC 보고서를 업그레이드한 걸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라고 하는 게 한 가지의 그 요청이고요. 또 하나는, 그건 NDC는 계속적으로 기후행동을 강화해갈 것을 요구하면서 보고서를 내지만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상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또 하나의 리포트를 유엔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050년까지 어떻게
이 온실가스 감축이랑 기후에 대응하는 전략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 전략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엔의 당사국은 올해 2개의 보고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소위 NDC는 지난번에 낸 것보다는 상향된 리포트를 내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50년까지의 이게 LED 이렇게 부르는데 저배출 개발 전략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지 이렇게 부르는데 2050년까지 어떻게 이거를 줄여나갈 건가 하는 리포트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거의 준비를 뭐 어떻게 하고 있나. 지난해에 환경부에서요, 저 LED를 위한 전략 포럼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 온실가스 정보센터하고 그다음에 환경부가 이러저러하게 각 분과별로 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50까지의 이 배출 전략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이제 하는 프로세스를 1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이 포럼에서 LED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시나리오를 5개인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가장 소극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단계별로 설정한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이거를 환경부가 국무회의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시나리오 안으로 받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은 올해 연초부터 한 8월 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청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이 어떤 시나리오를 채택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 제한된 시나리오 중에 선택할지, 아니면은 제한된 시나리오 이외에 소위 넷제로라고 하는 것을 별도의 라인으로 제한한 게 있는데 더 적극적인 기후 시책을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것으로 할지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 10월 경까지는 이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까지 그 보고서 2050 이 전략 장기 비전 리포트하고 그다음에 상향된 NDC 제출 이 리포트를 봐야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얼마나 기후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희망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제죠? 2019년 작년에 UN 기후 액션 서밋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그때 유엔에서 그 SDG를 점검하는 유엔 회의하고 기후 정상 서밋이 같은 시기에 열렸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셨어요. 가셔서 그때 여러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그때 대통령의 메시지는 뭐였냐 하면 글로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 이게 이제 요약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러저러한 위상이나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건지를 조금 명확히 해야 될 시기가 올해이고 그것은 저 2개의 보고서로 구체화될 수 있겠다. 그러나 있고 그다음에 게다가 2050 장기 비전 전략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우리 사회에 내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기후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를 어떤 전략으로 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변동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쨌든 동향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그래서 저는 이클레이가 지방 정부들이 지속 가능성 위해서 활동하는 이제 세계의 네트워크인 만큼 이 기후 이슈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릴 때 항상 지방정부들이 모여서 지방정부들이 정책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2 사진이 있는데 이쪽 편에 있는 이 사진은요. 파리 시청이에요. 파리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을 때 파리 시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클레이를 비롯한 다양한 지방정부를 통해서 세계의 시장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여기 이 파리 시청에 모인 이 시장들은 기후 행동을 누구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기후 위기 대응이 어렵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지방정부 리더들을 믿고 당사국 대표들이요 야심차게 파리 협정해라 이런 정책적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사진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교황님 보이시잖아요. 같은 해 2015년에 교황께서도 세계의 시장들을 교황청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 교황께서 시장들에게 한 메시지는 뭐였냐 하면, 시장님들, 주지사 여러분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잘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후위기는 재난과 직결되잖아요. 이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부자 나라의 부자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가난한 나라에 혹은 부자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기후 이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의 전략이 있지만 그중에 기후 정의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어쨌든 그걸 이제 기반에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기후변화 협약은 국가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하자고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그 협약이 실현되도록 할 책임이 1차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지방정부들은 그런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를 이제 표로 쭉 정리한 거예요. 지금은 파리 협정에는요,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 중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주 큰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지방 정부의 역할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당사국들이 지방 정부들이 기후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역할을 인정하는 거는 며칠 안 됐어요. 우리는 지방정부의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단히 처음부터 뭔가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지만 끼워주지 않았어요.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크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당사국 대표들이 그것을 믿던 안 믿던 지방정부들은 1992년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된 이후부터 국가는 국가들이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지에 대한 준비를 해온 이 프로세스를 이제 도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1995년에는 이미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방정부들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활동 경험을 축적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제1차 총회가 열렸던 1995년에 이미 지방정부들이 각 대륙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취합이 됐지만 지방정부가 전체적으로 이 그룹의 대표로서 기후변화협약을 실현하는 데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국제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한 거는요, 2007년쯤 돼서예요. 이때는 글로벌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거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방정부들의 기후 대응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를 글로벌 차원에 런칭하면서 그런 활동들이 이어져서 2015년, 이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협정에 이제 합의를 할 때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고 지방정부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후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액터로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명시하기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다양한 이런 이거는 이런 기후 행동에 같이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이클레이와 같은 그런 지방정부 네트워크 전문 기관들의 로고이고요. 그 밖에 이거 지방정부 로고이고 그 밖에 다르게 있는 것들은 지방정부들이 세계의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어온 프로그램들의 로고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파리 협정 이후에는요, 이렇게 할 때마다 각각의 당사국 총회가 열릴 때마다 큰 지방 정부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100% 재생에너지 도시의 네트워크 혹은 이 기후와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시장 협약 이런 걸 통해서 지방 정부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협력하는지에 대한 목소리들을 모아왔고,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IPCC라고 하는 기후 변화 대응 전문가들의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 패널 협의체에서도 차기의 리포트를 낼 때 내년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이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도시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내겠다 이런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기 리포트가 나오는 내년에 소위 그 리포트 이름 이제 CTS IPCC 이렇게 부르는데요. IPCC 리포트의 도시를 주제로 한 특별 보고서를 내는 것. 이것도 지방 정부들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기후 변화 협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정책 과정 중에 지방 정부들은 그 당사국들을 향해서 내고 있는 목소리가 이거예요.
파리 협정에서 지방정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모서리는 뭐냐 하면은 당사국들은 NDC를 상향하는 게 글로벌 과제인데 이걸 상향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1번이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여기에서는 이 NDC 이행의 주요 파트너로서 지방정부들과 여러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파트너로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이행하려고 준비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과정 중에 지방정부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는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캅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기후 정책에 관한 중요한 이제 정책을 결정을 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논의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초는 올해에 26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내년으로 연기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UN 기후변화협약의 전체 프로세스에서 이 지방정부들의 역할을 이제 이런 로고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우리가 멀티 레벨 액션 캅 이런 얘기를 써요. 이게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니까 영어를 쓴 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자면 뭐냐, 여러분 여기 LGMA 이렇게 써 있죠. 이 기후변화 협약도 그 지속가능 발전처럼 이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그 중에 주요한 이해 당사자 그룹이 지방정부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단순하게 지방정부 이렇게 쓰면 간단할 텐데 거기 용어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방 local government, municipalities, authorities 이게 용어라는 거예요. constituency는 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글로벌 차원에서는 저런 용어를 쓰면서 지방정부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LGMA는 지방정부 그룹의 총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26차 당사국 총회를 가는 이 과정 중에 제일 강조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멀티 레벨은 뭐죠? UN, 국가, 지방정부 있잖아요. 다양한 층위의 지방정부들이 함께 협력하는, 그리고 이제는 정책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는 그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캠페인의 워딩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레벨 액션 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가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후행동을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6가지는 일반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소위 이제 멀티레벨 액션 캅이라고 하는 거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축 목표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다양한 층위의 정부들이 협력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방정부들이 구체적으로 재원 확보를 잘 함으로써 기후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감축과 적응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함께 이어가면서 기후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폐기물, 이것도 기후와 관계가 많아서 이제는 녹색 구매를 떠나서 폐기물 처리를 떠나서 이제는 순환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논의하는 적응을 위한 자연 기반에 대한 강조도 대단히 크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차원의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로고를 소개해 드렸는데 앞쪽에 지방정부들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세계의 많은 지방정부들이 광범위하게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후행동 중에 하나를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줄여서는 이렇게 부르고 전체의 제목은 이래요. 그리고 그거를 한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2015년에 출범한 이제 지방정부들이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기후행동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 줄여서 지콤 혹은 시장협약 약칭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주체들이 함께 같이 출범을 했어요. 이클레이를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지방정부들이 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 다음에 그거를 이루기 위한 기후행동들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다 리포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1년에 한 번씩 당사국 총회의 정책 캠페인을 할 때 거기에 몇 개의 국가에서 몇 개의 도시들이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를 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면서 국가들이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에 대한 정책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제 그런 통계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 네트워크에서는 왜 지방정부에서의 기후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다양한 경로로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표가 조금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 지난해 어떤 포럼에서 발표됐던 자료인데요. 이걸 보시면 여기는 중국, 미국,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하나, 둘, 셋, 넷 상위 5개 도시들의 합을 합해 놓은 거예요. 그 합을 한번 보시겠어요? 중국의 경우는 상위 5개를 합하면 한 약 8% 정도.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14.5% 정도. 우리나라는 뭐죠? 왜 지방정부랑 협력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인천이 있지는 않네요. 상위 5개에서는 이 5개 리포팅한 도시들의 합을 해서 지방정부들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인천광역시 기후 비상 상황을 선언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몇 번째라고 인천에서는 얘기하시나요? 충청남도가 지난해에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연초에 당진시가 선언했어요. 그리고 검토하기로는 제주도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전남이나 다른 영역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선언한 거는 그 다음이 인천이니까 아마 3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시작이 아니에요. 저렇게 많은 지방정부들이 이미 우리는 기후 비상 상황, 이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 선언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기후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고 하는 거는 뭐죠? 우리 코로나 사태랑 똑같은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상인 거잖아요. 비상이어서 우리 뭐 하죠? 비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금,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여러분 지난해 지진 났을 때 우리 뭐죠? 거기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거기에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투여하는 거죠. 기후 위기 비상 선언을 했다, 기후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재난에 준하는 비상이라는 거예요. 비상. 그래서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겠다고 하는 거고요. 예산도 우선적으로 투여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정치적 의지도 더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언했다고 하는 거는 정책 방향을 선언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꼭 필수 요소는 그래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혁신할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정부들이 기후 비상 상황을 선언하는 코 이미지는 뭐냐 하면, 지방정부 혼자 다 할 것 같으면 지방정부가 하겠죠. 그걸 떠나서 지방정부들의 이런 영향들이 모아져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 시책을 잘 하라고 하는 게 핵심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정책 활동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후 시책을 시행하는 것이 이제 제일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방정부들의 기후 비상 상황을 얘기하는 데는 적어도 이렇게 3갈래의 활동들을 해야지 된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정부 내부에서 어떻게 이게 비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위기감으로 느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선 시책으로 이거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가에 대한 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 지방정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들의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 폭을 넓혀가는 거죠. 그리고는 국가가 이렇게 지방정부들이 하는 노력을 토대로 국가가 기후 비상인 상황인 것처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글로벌 차원의 국가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이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코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가 의회와 교육청, 그 다음에 시민단체와 합의해서 선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이고, 아직은 우리나라의 기후정책이 부족하다 정도가 아니라 형편없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그런 선언을 지방정부가 했다고 하는 건 대단히 큰 정책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정책 의지를 선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행동하도록 하는 책임은 지방정부에만 있지 않고 시민들에게 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천광역시가 의회와 교육청과 시민사회와 합의해서 만든 그 선언이 인천광역시를 바꾸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꾸는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지방정부들의 기후행동과 관련해서 이제 각국의 많은
조직들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지구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기후행동 33가지 막 이런 거 리포트를 막 내고 그랬어요. 33가지를 보기 전에 3가지의 중요한 요소로 정치적 의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후 전략,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재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크게는 이렇게 7가지 영역별로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뭐 이 내용들을 다 소개할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요. 여기에서는 재원 확보, 교통 이런 거에서는 주차비를 전부 다 유료화하라는 게 있어요. 직장인들도 자기 회사에 주차하잖아요. 공직자들도 관공서에 주차하잖아요. 이거 다 유료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재원으로 기후시책을 하는데 써라.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주차료 시스템을 마련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등치가 큰 차, 그 다음에 석유 휘발유를 쓰는 차, 이런 차들은 더 많이 주차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환경 이동수단의 경우는 조금 차등으로 하는 이런 걸 해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7가지 중에 교통, 빌딩, 폐기물은 지방정부들이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 이제 해라 하면서 정책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빌딩 같은 경우는 왜 새 건물에 뭐 그 녹색 건축물 기준을 강화해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중에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임대 사업자들 있잖아요. 임대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 제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세를 받아서 임차를 주는 경우에는, 그렇게 남에게 세를 수입을 받는 경우에는 그게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받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집에 하숙을 하거나 월세나 이런 걸 준다 하더라도 이 집이 녹색 건축물 소위 인증 이런 거를 받은 데들이 남에게 빌려주고 이걸 수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집이 2채, 3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임대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남에게 돈을 받으려면은 그 녹색 건축물 인증 받으라는 거예요. 단열하는 거,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거,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걸 한 데만 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근데 이게 실현이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거 임대세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쉽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방법들은 대단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도 폐기물 관리에서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바꿔라 이런 강력한 제안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인천광역시는 오늘 비상상황 선언을 한 지방정부가 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소위 녹색성장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완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성장계획 안에는요, 이게 인천광역시가 발표한 녹색성장계획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죠? 시민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정책을 인천광역시가 하지만 그거의 추진 추이,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게 어디 전문가 검증이나 어디 리포팅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전 이제 이 정책 의지가 살아나려면 인천광역시가 계획으로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룹,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인천광역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강제하는 일종의 틀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하나 더 인상적인 거는 인천광역시에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GCF 사무국이 있고 뭐 OSD 사무국도 여기에 있잖아요. 전 이제 이클레이도 이 세계본부가 독일 본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가끔 우리 네트워크 회의를 하는데 그쪽에 가면 그 세계본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천광역시는 도시의 이름을 홍보하는데 대단히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GCF가 맨날 뉴스 릴리즈 내거든요. from 송도예요, 송도. 여러분 송도라는 이름, 인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세계의 많은 지방정부들이 노력을 해요. 그거 어디다 내고서 광고한다고 그 이름이 알려지겠어요? 그게 아니라 리포트 from 송도인 거죠.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송도는 뭐해? GCF가 있는 그 지방정부는 지금 이 지방정부 역할이 주목받는데 거기서는 뭐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 계획 내용에 포함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계획이 당초의 의지대로 여기에는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방향에 중앙정부의 시책과 연계된 시민과 연계된 그다음에 인천시의 다른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이나 녹지계획과 연계된 기후시책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정책 내용에 담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인천광역시는 선언도 했고 계획도 있고 그렇죠? 오늘 이벤트도 하시고 이게 이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준비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이 지속 가능성에 관심 있는 지방 정부의 세계 네트워크 그의 사무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는 이클레이의 중요한 회원 도시입니다. 회원 도시이고요. 저는 파리 총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약이 있었고 중요하지만 저는 이거는 글로벌 합의에 불과하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화, 이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글로벌 합의나 문제 의식을 지역의 구성원들이, 지역의 리더들이 어떻게 합의하고 이행하는가. 그래서 그 수준만큼 우리가 목표 실현하는 데 가깝게 갈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강조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에 누누이 얘기해오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의 길은 글로벌 과제이긴 하지만 그 가는 길은 우리 집 앞에 골목을 통해서 신장로를 통해서 세계로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천시에서 약속하고 시행한 그런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